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대법원 2003도 7033호 판결은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판시사항 1과 2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용의자 한 사람을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식, 즉 한 사람을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은 특별한 사정, 즉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에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따른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7도 5201호 판결도 금방 살펴본 판례와 같은 목격자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원칙을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원칙은 동영상을 제시하거나 길거리에서 가두에서 식별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용의자 한 사람의 사진을 목격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 식별하게 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시한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지요. 아래 나오는 97-1215호 판결은 민사 판결이고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행위, 특히 언론사, 기자들에 의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시를 하고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에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문 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허용 한계와 언론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주의 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사안에서는 검사가 수사기관이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언론사 기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피의 사실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써서 공표한 경우에 검사에게 피의 사실 공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시와 더불어서 신문사 기자가 별도의 필요한 취재를 다 하지 않고 다른 기자의
신문사 다른 기자, 신문사 기사 내용과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취재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경우 혐의가 있을 뿐인데 마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2013모 160 결정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과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사례와 같은 경우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출석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그와 같은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판시사항 5를 보시면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따른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대법원 구의도 682 판결은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디오로 진술을 녹화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 신문과 같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피의자 신문에 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진술 거부권이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0도 3359 판결은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진술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답변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필로 기재된 것도 아니고 답변란에 피고인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법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시의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1도 192호 판결은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판시사항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해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돼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나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행사나 허위 진술이 과연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법원을 오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구의도 954 판결은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형사소송법 312조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되고 임의성이 인정이 되는 전제 하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텐데, 처음에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를 부인한 경우에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 인정 진술에 기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 간인이 없는 경우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주로 형사증거법에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99도 237 판결은 99도 237 판결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무인이 없고 또한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1도 3509호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사안인데요.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또는 그 녹음 파일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 능력 유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또는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따르면 그와 같은 조사를 할 경우에 녹음 녹화된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82도 368호 판결은요, 형법 강론의 공용서류 무효죄와 관련되어서 진술자가 서명, 무인하고 간인까지 하였던 진술조서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서 파기한 행위가 형법 141조 1항에 따른 공용서류 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도 5041호 판결은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영상 녹화물을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본 특별법에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2009도 11,575 판결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메모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요.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가 있고, 같은 법리가 촬영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가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촬영된 메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규정에 의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 판례로 소개되고 있는 2013도 8085 등 판결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서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증거 위조죄에서의 위조라는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상 1에 보시면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사안과 같은 경우 증거 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고 그래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형법 강론과 관련 지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2009도 2109호 판결은요. 비록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서 동의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보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기 형사증거법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3도 1228호 판결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였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해서 체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는 없다. 역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8도 6219 판결은요. 강제 체뇨라는 것이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방광에 삽입해서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서 소변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가 강제 체뇨라는 것이고요. 강제 체뇨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 또는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 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용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의사나 간호사, 기타 의료인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필요한 적합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강제 체뇨를 하는 것은 감정 허가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할 수가 있고 또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에게 허용이 되고 이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강제로 의료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그런 사정이 약 3시간 정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정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은 강제 체뇨는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12도 13607호 판결은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려면 이른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법원에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획득한 경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 내용이고요. 그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백을 받았거나 제3자의 진술을 받는 등 2차적 증거를 획득한 경우 역시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형사증거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정보의 기초에서 범인으로 특정돼서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거나,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독수의 과실인원의 예외로서, 위법수입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그런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9도 14,376호 판결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운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을 했고, 증거물인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던 그런 사정인데요. 칼과 합의서는 이미 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이미 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등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법원 2009도 1092호 판결은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가 적법하려면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그 제출자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유자나 소지자나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쇠파이프를 압수한 사건에서 그와 같은 압수품, 쇠파이프나 압수물의 사진 같은 것이 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서의 판례와 더불어서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가 적법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